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와 그 밖의 정치권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성사됐던 한중 정상회담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예, 어젯밤 성사됐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이죠. 한중 정상이 이제 만난 건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성과는 한중 정상이 만났다라는 게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특히 이제 어제 저희 이제 브리핑 자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나온 브리핑 자료를 보면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갖는다. 그 자체가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우려하고 계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수석과의 만남이라든지 교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의 공조는 잘 되고 있는데 중국과는 그러면 어떻게 냉각기를 갖게 되는 것이냐. 약간의 한반도의 그 이분법적인 논리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회동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안보 문제에도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중국도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지금 반한, 반중 이런 정서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 2030 세대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청년들의 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호를 확대하겠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진짜 우호적인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의 중국과의 경제적인 그다음에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성과들이 좀 있을 것도 같지만 북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물론 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제 지지의식을 밝히기도 했지만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는 이제 단서를 달았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2년 11개월 만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주석이 만난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안 못 봤었는데 정상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25분이니까. 근데 이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협력하는 게 경제적 협력도 아주 큽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은 게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랄지 이런 건데 여기서 전 이거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볼 때도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잘 단서 조항 안 붙이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든 원론적으로든지 뭐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저도 뭐 정상회담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사실 이 얘기는 좀 박하게 평가한다면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중국도 뭐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점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를 밝힙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을 하는데 북한이 나흘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조목조목 거부를 했어요. 담대한 구상을 거부를 했고 특히 이제 조목조목 거부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똑같다. 이러면서 거부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을 붙였다는 거는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북핵 문제랄지 한반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중국의 간극이 크구나.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 대통령은 중국 시 주석한테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중국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뭐 계속 해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좀 해달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앞으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그 신부 차원도 그렇고 고위급 차원도 그렇고 후속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담도 이제 가졌잖아요. 네. 그 회담을 갖고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명단도 내놨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선 연쇄회동을 했죠. 한미일, 한미, 한일, 한중까지. 사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외교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보인 아주 전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보는데요. 한미일 간의 각각의 대통령과 수상과 만남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미일 공조가 정말 공고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외적인 천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원칙론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우리는 강력한 우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요. 미국과도 물론 IRI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겠다 법안을 개정하거나 수정하겠다라는 멘트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미국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함께 강력한 우방으로서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진정한 다자 외교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발이라는 것보다는 다자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한국과도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외교 순방의 성과가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우방국들과의 관계, 그다음 경쟁국들과의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계가 보여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미일 3국의 관계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격상이 되지 않았나, 자, 이런 지적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좀 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튼 대통령 잘했다는 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번 그 회담을 좀 규정을 하면은 일단 이전처럼 외교 참사 이렇게 욕설 파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둔다면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미일 정상이 아주 짧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그 미사일 경보 관련된 또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해제가 된 것도 아니고 과거사의 문제, 강제징용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2의 또 지소미아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일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 넘어가면은 거기서도 그런 점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측이 벌써 일본 언론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좀 전향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식의 관측과 기대와 평가를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이제 우리 뉴욕 가서 그랬나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정상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정성 자체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일본은 우리한테 진정한 과거사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매달리는 듯한 모습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거고요. 또 국제 전략상이랄지 중국의 입장이랄지 이런 걸 볼 때도 대통령께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가가지고 한국판 인도 태평양 인태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한미일과는 긴밀한 공조가 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한미일 북중러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 때 과연 우리 한반도 안보 위기랄지 이렇게 뭐 사드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무역 보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보복을 한 상황에서 만약 그런 일이 또 재발되거나 어떤 중국이 또다시 뭐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난 거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한국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만나서 확인하고 속내를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럴 때 이걸 외교라는 게 화끈하지 다른 예전의 정상들이 화끈하게 뭐 못해서 못했겠습니까? 외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입니다. 그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교역 1위 국가인데 또 어떻게 함부로 그 부분도 등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절묘하게 신중하게 외교를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 정부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도 드리고. 예. 하지만 제가 덧붙이고 예.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보도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중국이 북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라든지 북한과 협력한 북한과 해결을 한다면, 그다음에 일본의 역사 문제에 관해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는데요.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정상들이 만나서 특히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 수상과 다시 한번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냉각기에 있었던 한일 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북한이 지금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지금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적인 입장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겠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담대한 구상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전 그 정도의 시진핑의 의견도 상당한 전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북한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 것이 시진핑이 한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보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야 성향의 매체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단 공개에 동조를 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 가지고도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없는 명단 공개를 생각하신 분들 로서는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진보 진영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도 예.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대전제가 유족들의 동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예. 전부 차분하게 이걸 접근하면은 뭐 이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매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 매체에서도 이렇게 뭐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전 이번에 이제 12구 참사 이 정말 국가적으로 유족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보면서 예전에 뭐 저도 우리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자하면서 이런 대형 참사들, 뭐 시랜드부터 그렇죠. 산풍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때는 물론이고 이때 보면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 희생자들의 그 영정과 유패를 모시고 그리고 또 이름들이 다 이제 신원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취재를 해서 그 사연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죠. 그 사연들에 이제 전 국민들이 같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는 뭐 그렇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명단 공개, 특히 이제 다수의 분들이 또 이제
그 공개에 대해서 지금 이 매체에다가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지우기도 하고 가리기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한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좀 출발점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유족들이 정말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참사를 사고로 써라. 희생자는 사망자로 써라. 근조나 애도를 표하는 글자가 새겨진 이 추모 리본을 못 달게 하고 이런 지침들이 쭉 내려갔어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가 이 참사가 벌어진 원인을 찾거나 이 희생자를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을 쾌유를 돌보고 쾌유를 비는 게 아니고 예. 너무 참사를 축소하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 행안부 장관의 이른바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웃기고 있네라는 정말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까지 필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수의 이제 국민들과 분들이 진정한 그 애도라는 게 뭘까 하면 영정과 유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짧게 하나만 더 추가된다면 어느 어머니 사연이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20대 꽃다운 나이에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청에 본인이 문의를 합니다.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아서 장례를 단 하루밖에 치르지 못했다. 내 딸을 기리고 싶다 하면서 영정과 유폐를 경기도청의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놓을 수 있겠느냐. 경기도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 영정과 유폐를 갖다 놓고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다는 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많은 또 유족분들 정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잠시 전해드렸지만 그 일본인 사망자의 이제 실명이 네.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에 직접적으로 이제 항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과연 일각에서는 외교적 문제로 이제 비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문제를 생각해서 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건 정당은 있겠죠. 정치인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유가족들이나 그러니까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말 괴물이 됐다라는 그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겠지만 사실 이 명단이 어떻게 그 민주당 관계자분들, 뭐 민주당 관계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유시민 작가나 그런 분들의 손에 넘어갔을까? 이건 공공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명단이 과연 이분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단 유출이라는 점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게 국내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도 굉장히 참혹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인권의 문제라든지 유가족들의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당국이 일본과 잘 협의를 하고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더 이상의 외교 비화까지 되지는 않기라 그 정도는 기대는 해보지만요. 굉장히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국가까지도 망신시키는 이런 정략적인 이런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저는 평가하시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